은퇴 후 살게 될 인생에서 어떤 거창한 가치까지 추구할 필요는 없다. 삶의 보람을 가져다주는 대상은 항상 생활 주변에 있는 법이다. 자신에게 맞는 취미, 스포츠, 사회활동 등을 찾아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준비하면 결코 늦지 않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10만 시간의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10만 시간이라는 게 가늠조차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60세에 은퇴해서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10만 시간의 여유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 시간은 하루 24시간에서 먹고 자는 시간에 휴식 시간을 뺀 11시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즘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젊은 나이에 경제적 자립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조기 은퇴를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어 은퇴 후의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죠. 오늘은 은퇴 후의 삶을 안정적이고 유쾌하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시니어 트렌드 연구자이자 은퇴 전문 칼럼니스트인 김웅철의 연금밖에 없다던 김 부장은 어떻게 노후 걱정이 없어졌을까? 입니다. 이미 은퇴 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물론 은퇴를 앞둔 분들, 은퇴는 아직 멀게 느껴지지만 고령화가 빨라져 노후가 걱정되는 분들에게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삶의 법칙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저자 소개 읽어드릴게요. 김웅철 2000년대 초 일본 게이오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1995년 매일경제신문 기자로 입사해 도쿄 특파원, 국제부장 등을 역임했다. 약 8년 전 우연한 기회에 한 금융회사로부터 은퇴 매거진 창간 작업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정년퇴직을 앞둔 한국의 베이비 부모들에게 은퇴에 대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되는지 알려주자는 취지였다. 그의 역할은 우리보다 약 10년 앞서 대량 은퇴가 시작된 일본의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었고 2000년대 일본 도쿄에서 특파원 생활을 했던 경험을 최대한 살려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 현재 매경 미디어그룹 계열사 매경비즈 대표로 일하며 고령화가 몰고 올 사회 변화와 젊은 노인들이 만드는 새로운 노후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은퇴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어떻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지, 건강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만들고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와 680만 명이라는 대량 은퇴를 경험한 일본의 사례에서 힌트를 얻었는데요. 비슷한 상황에서 그들은 무엇을 후회하는지, 어떤 것을 준비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대응했는지 연구한 결과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저자가 찾아낸 인사이트는 한마디로 인생관을 은퇴형으로 바꿔라입니다. 은퇴 후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춰 관점을 바꿔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노후를 위협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은퇴 후에 걱정 없이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밖에 없다던 김 부장은 어떻게 노후 걱정이 없어졌을까?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명확한 미래를 그려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우리가 은퇴하기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퇴직하기 전에 미리 좀 해둘 걸. 조직사회에서 자유계약선수로 풀려난 은퇴자들. 직장에 다닐 때는 몰랐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후회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역 시절에 미리미리 준비해두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을 무렵이면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 은퇴자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제주간지 프레지던트가 55세에서 74세 은퇴 남녀 1000명에게 퇴직하고 나니 무엇이 가장 후회되느냐,
다시 현역 시절로 돌아간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던져봤다. 그 답변들을 들여다보니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듯하다. 건강, 돈과 생활, 일과 인간관계 등 3가지 분야에서 일본 은퇴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 인생의 후회막급 톱10을 여기 소개한다. 건강 분야 후회막급 톱10. 1위, 정기적으로 치아 검진을 받을 걸. 2위, 운동으로 체력을 길러둘 걸. 3위, 평소 많이 걸을 걸. 4위, 폭은 폭식하지 말 걸. 5위, 간식을 자제할 걸. 6위, 두발 관리 좀 해둘 걸. 7위, 담배를 끊을 걸. 8위,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둘 걸. 9위,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고 많이 웃을 걸. 10위, 규칙적인 생활을 할 걸. 돈과 생활 분야 후회막급 톱10. 1위, 저축을 좀 더 많이 해둘 걸. 2위,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둘 걸. 3위, 가고 싶은 곳을 자주 여행할 걸. 4위, 연금 생활에 맞게 생활 규모를 줄여둘 걸. 5위, 퇴직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둘 걸. 6위, 다양한 분야 일에 도전해볼 걸. 7위, 개인연금에 가입해둘 걸. 8위, 건강할 때 주변에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해둘 걸. 9위, 요리 등 집안일을 좀 더 배워둘 걸. 10위, 퇴직 후 여가 생활을 위한 여유 자금을 마련해둘 걸. 일과 인간관계 분야 후회막급 톱10. 1위,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아둘 걸. 2위, 부모님과 자주 만나 얘기를 나눌 걸. 3위, 친구를 많이 사귀어 둘 걸. 4위, 자녀와 많이 대화할 걸. 5위, 결혼에 대해 좀 더 신중히 결정할 걸. 6위, 지역 사람들과 자주 만나 교류해 둘 걸. 7위, 회사 외에 매일 찾아갈 만한 곳을 만들어 둘 걸. 8위, 부부간에 자주 대화할 걸. 9위, 일은 적당히 하고 좀 더 많이 놀 걸. 10위, 뜨거운 연애를 해볼 걸. 이 리스트들을 보면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에 놀란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다. 그것이 후회만큼 리스트를 첫 번째 챕터로 정한 이유다. 은퇴 선배들이 후회하는 것들을 잘 체크해보면 무엇을 노후 준비의 초석으로 삼아야 하는지 명확히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끊고 버리고 이별하라. 은퇴를 당장 눈앞에 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인생을 한번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펼치고 싶은가? 그런데 이 또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가? 그럴 때는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던 단사리 운동을 참고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단사리란 문자 그대로 일상에서 필요 없는 것을 끊고 불필요한 물건을 과감히 버리며 물건에 대한 집착과 이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집착을 버리고 심적 평온 상태를 지향하는 요가 철학의 단행, 사행, 이행에서 따온 개념으로 작가 야마시테 히데코가 이 철학을 청소와 정리정돈이라는 일상에 접목시켜 큰 인기를 끌었다. 단사리는 당시 대량 청년 퇴직을 맞이하는 단카이 세대의 강한 공감을 얻으면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단사리의 핵심은 버려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신변의 물건을 정리하는 뺄셈의 생활 습관이 아니라 과거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새로운 마음의 여유를 얻는다는 덧셈의 철학이다. 이 철학은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 충만한 인생 2막을 펼쳐나갈 수 있는 지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신변과 관련된 물건 중 무엇을 버리고 남길까 선택하는 과정에서 현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단사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가장 먼저 버리고 이별할 것에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상이 되는 물건을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 묻는 과정이다. 사용 가능한 것과 지금 사용하는 것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선물 받은 전자기기나 필기도구 중에서 언젠가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물건은 사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즉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물건이 단살이의 대상이 된다. 물론 추억이 담겨있는 물건은 예외다. 내일 당장 해외로 이민을 간다면 꼭 가져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단살이의 좋은 방법이다. 야마시타는 단살이는 이 물건이 바로 지금 자기에게 꼭 필요한지 자문자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작업이라고 말한다. 7대 5대1 정리법칙이라는 실천법도 있다. 이는 공간을 점하는 물건의 비율을 미리 규정해 놓는 것인데, 예를 들어 옷장이나 서랍장처럼 안에 보이지 않는 수납장은 70%의 공간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30%는 여유 공간으로 남겨둔다. 안이 들여다보이는 수납장은 전체의 50%, 안을 보여주는 장식장 등은 전체의 10%만 채우는 식이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수치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다. 수납할 물건의 양에 제한을 두면 비치할 물건들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묻게 된다는 얘기다. 이런저런 방법을 써도 도무지 버릴 수가 없다면 재활용품 전문점이나 중고물품 기부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본의 유통 할인 매장이나 일부 백화점 등에서는 고객의 의류, 조리도구, 침구 등을 매입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인 이토 요카도는 하루 3,000엔 이상의 물품을 구입한 고객에 한해서 해당 고객이 처분하고 싶은 중고 물건을 한 점당 500엔에 사준다. 단살이를 실천하는데 조바심은 절대 금물이다. 이를 행동으로 옮길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 꼽자면 다음과 같다. 한 번의 정리를 다 끝내려고 하지 마라. 처음부터 완벽을 기대해선 안 된다. 가족의 공용 물건에는 손대지 않는다. 정리를 위해 새로운 수납용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단살이는 한마디로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해방돼 마음의 평온을 찾자는 삶의 철학이다.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는 은퇴 예비군은 물론 무력에 치여 지칠 대로 지친 물질 만능 시대를 사는 우리 현대인들이 한 번쯤 실행해 볼 만한 운동이 아닐까? 연금밖에 없는 내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얼마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노후에 유유자적하게 살려면 최소 10억 원은 있어야 한다. 월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등 노후 생활 설계에 관한 생각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이에 일부 금융사들은 노후 기간에 발생할 수입과 지출을 면밀히 분석해 구체적인 노후 자금 액수를 제시하기도 한다. 또 늙어서도 사람답게 살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공포 마케팅으로 자사의 노후 금융상품 가입을 꼬드긴다. 일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미 단카이 세대들이 대거 은퇴자로 합류하면서 노후 자금에 대한 관심은 한국보다 훨씬 더 뜨거워졌다. 이에 일본의 수많은 자산금융회사도 행복 노후 자금을 앞세우며 돈 많은 단카이 세대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체 개인 자산 약 1,600조 엔의 60%를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쥐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럼 일본의 고령자들은 돈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얼마가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할까? 이와 관련해 일본의 유명 금융 컨설턴트가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소개한 돈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손에 넣는 비법이 눈길을 끈다. 자산 설계 전문가 나이토 시노부 씨가 말하는 노후 자금 솔루션을 한번 살펴보자. 나이토 씨가 행복 노후 자금 솔루션의 제일 원칙으로 제시한 것은 냉철한 현실 인식이다. 그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구체적인 대비책을 세운 뒤 그걸 행동으로 옮기라고 주문한다. 뭔가 대단한 비법을 기대했던 독자라면 실망스러울 만큼 싱거운 모범 답안이다. 요즘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이 노후 자금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노후에는 5억은 있어야 한다는 등 매체에서 말하는 수치에 휘둘리는 것은 난센스다. 적정한 노후 자금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불안감의 해결책에 대해 그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맞게 대비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단언한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만의 노후 대차 대조표를 만들라고 권유한다. 먼저 현재 저축과 수입,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삶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계산해야 한다.
그런 후에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 실천하면 된다는 것이다. 나이토 씨는 많은 사람이 이런 계산조차 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돈이 부족할 것이라고 걱정한다며 이런 부류는 소유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럼 자신의 대차 대조표가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이토 씨가 내놓은 해법은 발상의 전환이다. 자신이 그리는 이상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한번 자문해보자. 정말로 자신이 그리는 행복한 노후란 어떤 것인지, 혹시 부부가 함께 자주 여행이나 하면서 유유자적하게 생활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그림만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그는 묻는다. 또 사람들이 행복한 노후란 이런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얽매여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를 들어 국내에서 노후를 보내겠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면 상황은 많이 달라진다고 얘기한다. 해외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가정하면 전 세계가 인생 2막의 무대가 된다. 이것은 단순히 국내냐 해외냐의 한정된 얘기만은 아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사회에 만연해 있는 노후에 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이토 씨는 삶에 대한 상상력을 높이라고 말한다. 삶에 대한 상상력이란 획일적인 인생에서 한 발 벗어나 세상에는 다양한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 그러한 삶을 추구하려는 사고다. 이를 위해 그는 여러 사람과 만날 것을 요청한다. 삶에 대한 상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의 생각을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같이 만나는 주변 사람이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만날 것이 아니라 강연회에 나가보거나 소셜미디어의 커뮤니티에 참여해보라. 그래서 새로운 인생관과 사고방식을 적극적으로 습득해보자. 책도 좋은 수단이다. 나는 한 달에 20권의 책을 읽는데 그만큼 새로운 가치관을 만나는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재력가에게 조언해온 나이토 씨는 돈에 관해 어떤 철학을 갖고 있을까? 그는 필요 이상의 돈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불행이 시작된다라고 단언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한다. 돈 많은 대기업의 오너 가족이 해체되는 것도 돈을 너무 많이 가져서다.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돈을 갖게 되면 돈에 삶이 휘둘리게 된다. 인생에 뚜렷한 가치관이 없는 사람일수록 비싼 것이 가치가 높은 줄 안다. 반대로 돈과 잘 사귀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 나이토 씨는 돈과 잘 사귀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라고 강조한다. 노후를 위협하는 6가지 적을 제거하라.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해도 행복한 노후를 위협하는 적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등장할 수 있다. 일본의 한 잡지 기사에서 은퇴자들의 노후 생활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잠재 위험 요소 6가지를 골라 소개했는데 대부분 우리도 노후에 맞닥뜨릴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잠재 위험 요소를 노후를 위협하는 6대 적이라 이름 붙여 정리해 보았다. 6대 위험 요인은 첫째, 연금액 감소, 둘째, 주택거래 불가능, 셋째, 의료비 증가, 넷째, 간병비용 증가, 다섯째, 정년 연장 및 재취업 난항, 여섯째, 무직 자녀 케어다. 이 기사에서는 각 위험 요인의 퇴치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줄어드는 연금. 일본의 퇴직회사원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22만엔, 약 220만 원이다. 이 금액은 직장인 1인당 월 평균 수입의 62.7%에 해당한다.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62.7%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50%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2035년이 되면 대체율이 50%까지 떨어져 평균 연금 수령액이 17만 엔 정도 될 것으로 추산했다. 연금을 더 걷어 현상 유지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일본 정부는 개인이 안아야 할 부담 증가보다는 수령액 감소 쪽을 선택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연금 수령액 차이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는 세대 간 차이가 아니라 세대 내 차이도 커질 것이라는 의미로 그 결과 자영업자의 연금 생활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 고갈이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걸까? 사실상 절약하거나 저축을 늘리거나 이도저도 할 수 없다면 계속 일하는 수밖에 없다. 팔리지 않는 집. 노후에 돈 없으면 집 하나 마련하면 된다는 말은 일본에서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된 지 오래다. 요즘 노인대국 일본의 골머리를 썩이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늘어나는 빈집이다. 일본 전체 가구 속에서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 13%를 넘어섰다. 전체 주택수가 6천만 채 정도니 대략 780만 채가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라는 것이다. 빈집 문제는 일본에서 부동산이 노후자금으로 대체되는 시절이 끝났음을 방증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의 자산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확신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답은 팔 수 있다면 당장 파는 것이 좋다. 도쿄 도심의 알짜배기 땅이나 일부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특별구역이 아니라면 속상하더라도 지금 파는 게 그나마 남는 장사라는 설명이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 사회의 부동산 전망도 긴 안목에서 따져봐야 한다. 증가하는 간병 비용. 일본의 고급 노인 요양시설인 유료 노인홈과 같이 좀 괜찮은 민간 간병시설은 못해도 1인 월 20만엔, 약 200만 원 정도의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최근 가격이 내려가고 있지만 은퇴 부자나 거액의 연금 수급자가 아니면 입주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간병 문제 해결을 병원이나 시설 간병에서 재택 간병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간병 비용이라는 강적을 퇴치하기 위해 최후의 존엄, 즉 자력 배변을 지킬 수 있는 신체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 일본은 2014년 4월부터 70에서 74세 고령자의 의료보험 자기부담 비율을 10%에서 20%까지 순차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만큼 고령자에게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일본의 연간 의료비는 총 40조엔, 약 400조 원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들어가는데 특히 75세 이상부터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의 의료 재정이 어렵긴 해도 일반인에게 개인 부담률을 20% 이상 떠안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부담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고액 소득자나 자산가를 대상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일반인이 의료비 증가에 대비한다며 의료 관련 보험을 추가로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우리나라 또한 세계적인 수준이다. 민간 의료보험을 추가적으로 과도하게 든 건 아닌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정년 연장과 재취업의 어려움. 일본의 정년 연장과 재취업의 문은 갈수록 좁아질 전망이다. 이유는 지원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다. 정년 후 재고용 시장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재고용이라고 하지만 처우는 냉혹한 것이 현실이다. 대개 보너스가 없고 연봉도 기존에 비해 40%가 줄어든다. 중소기업은 20%가량, 대기업의 경우 60%까지 줄어든다고 한다. 이렇게 푸대접받고 있는 재고용 사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현역 시절 자신의 업무 능력을 개발하기보다 사내 파벌과 인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쏟아부었던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업무 전문성을 가진 능력 있는 고령 사원은 높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퇴직 전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현역 시절 자신의 업무에 전문성을 더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무직 자녀의 등장.
우리의 상황에서는 아직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일본에서는 부모에게 생계를 기대는 나이든 무직 자녀들이 노후의 새로운 위험 요소로 지목받고 있다. 일을 하지 않고 취업에 대한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인 니트족의 고령화 현상 때문이다. 무직 자녀를 둔 은퇴 예비군들은 자녀와의 서바이벌 플랜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 자산 감소가 불가피하다. 나이든 무직 자녀를 둔 은퇴 부모들의 노후 설계는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무직 자녀와의 동거를 위한 서바이벌 비용은 주택이 있을 경우 대략 월 10만엔, 약 100만원, 주택 임대료를 내야 한다면 월 16만엔, 약 160만원 체제를 갖춰 놓아야 한다. 또 무직 자녀에게 청소와 요리법 등 자취 기술을 길러주고 절약 습관을 키워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20여 년간 교육비를 들여 성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장년이 될 때까지 계속 뒷바라지해야 하는 씁쓸한 현실이 우리에게도 불어닥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50대부터는 금전 감각을 바꿔라. 50대에 들어서면 은퇴 후 삶을 위해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급선무인 것은 노후 생활 자금일 것이다. 이를 위해 노후에는 한 달 생활비로 얼마나 들어가며 수입은 얼마나 될지 노후 가계부를 미리 작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또 있다. 바로 돈에 대한 감각도 젊었을 때와 다르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은퇴 전문가 호사카 다카시 교수가 말하는 50대부터 바꿔야 할 금전 감각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1년에 한 번 이상 노후 가계부 점검 회의를 하라. 금융 전문 주간지 니케이 머니가 노후가 불안하다는 사람과 노후가 불안하지 않다는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해봤다. 그 결과 이 두 그룹의 가장 큰 차이, 다시 말해 불안함의 정도는 노후 생계비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가 불안한 사람들은 노후 자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반면 노후가 불안하지 않다는 사람들은 은퇴 후 생활자금의 수급 상황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은 노후에 어느 정도의 수입이 생기고 생활비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세세하게 수치를 파악하고 있으면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상황에 맞춰 미리 금전적으로 또 마음속으로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50대에 접어들면 부부가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가계부 회의를 열어 노후 자금 계획을 위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이런 자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노후자금 계획의 개요를 분명히 이해해 두는 것이다. 회의를 하다 보면 자신들이 세운 노후자금 계획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면 부부가 함께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 방향성도 분명해진다. 고가의 물건일수록 현금을 사용하라. 한창 직장에 다니고 있는 현역이라면 충동 구매가 어느 정도 용인된다. 보너스를 받으면 충동 구매해드린 비용을 어떻게든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를 퇴직한 후에는 어림없는 이야기다. 은퇴하면 보너스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은퇴 후 생활에서는 계획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정답이다. 충동 구매를 하지 않는 습관을 길러두어야 한다. 충동 구매를 막는 방법의 하나로 호사카 교수는 현금 쓰는 습관을 기를 것을 추천한다. 적은 액수일수록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고가 물건은 현금으로 구입하는 일반적인 구매 습관과 정반대의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비싼 물건을 구입하려고 할 때 눈에 보이는 현금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험은 2, 3년에 한 번씩 전면 재검토하라. 50세에 들어서면 현재 가입해 있는 보험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보험 상품을 재구성하는 것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호사카 교수는 말한다. 재검토의 시점은 50세다. 이후 2, 3년마다 새로 출시되는 보험 상품과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찾아야 한다.
원칙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적의 보장을 받는 것이다. 50세부터는 똑똑하게 보험을 갈아타는 것만으로도 노후 생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자녀와 손주에게 쓸데없는 돈 쓰지 마라. 최근 들어 자녀와 손주에게 적지 않은 돈을 대주는 고령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손이 귀한 시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를 위해서 교육비에서 해외여행비까지 거금을 척척 내놓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진 것이다. 하지만 자녀와 손주에 대한 과도한 자금 제공은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 대신 자신의 노후자금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너그러운 할머니, 할아버지, 좋은 부모 역할을 연출하자고 쓸데없이 많은 돈을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고액 자산가가 아니라면 말이다. 특히 자녀에게는 자금 제공의 원칙을 세우고 당사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부모의 금전적 뒷바라지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이라고 미리 확실한 선을 그어두는 식으로 말이다. 나만의 취미에 선택과 집중하라. 일반적으로 퇴직 후에는 연금 생활이 시작된다. 연금은 매월 일정액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정해진 자금을 좀 더 풍요롭게 쓰는 소비 습관이 중요하다. 이렇게 한정된 자금으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한 가지에 한해서는 자금을 아낌없이 쓰고 나머지는 검소한 생활을 하는 식으로 말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영역에 마음껏 사치를 부려볼 수 있다면 노후 생활의 만족도도 함께 올라갈 것이다. 50대 이후로는 생활 수준을 높이지 마라. 회사원이라면 대개 50대 이후부터 정년까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기다. 그런 이유에서 이 시기에 생활 수준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외식이나 여가 생활에 적지 않은 돈을 쓰며 즐기려고 한다.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이제는 시간도 돈도 있겠다. 남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은 하면서 살자고 하면서 생활 수준을 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발상은 위험하다. 한번 올라간 생활 수준은 여간해서 다시 끌어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50대의 일상생활의 씀씀이 수준을 높여놓으면 은퇴 후 생활이 괴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버리고 생활을 다운사이징하라. 50대부터는 집안의 불필요한 물건들을 대폭 정리해 삶 자체를 다운사이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 들수록 물건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진다. 따라서 50세부터는 쓸모없는 물건이나 불필요한 기구들을 과감히 처분하는 용기와 습관이 필요하다. 그 실천법의 하나로 현재 살림살이 중 앞으로 계속 쓸 것과 지금도 앞으로도 쓰지 않을 것을 구분해서 정리해보자.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과거의 물건과 생각도 함께 정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삶 전체를 슬림하게 만들어갈 때 소박하지만 역설적으로 더 풍요로운 노후를 맞을 수 있다. 60대에 반드시 이것을 해둬야 후회하지 않는다.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60대. 인생 2막을 앞두고 스타트 라인에 서는 이 시기에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60대는 기존에 살아온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정립하고 생물학적인 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야말로 대격변의 시기다. 이 시기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느냐가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는 것이나 다름없다. 고령화 선배인 일본에서 20대, 30대, 40대 등 세대별로 후회 없는 삶의 지표를 제시해온 경영 컨설턴트 혼다겐 씨가 60대에 꼭 해둬야 할 일 17가지를 소개했다. 혼다 씨가 제안한 일들은 독특하다. 또 아주 필수적이고 일상적이지만 그래서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것도 있다. 이것을 이정표로 삼아 노후 대비를 하는 건 어떨까? 60대에 꼭 해둬야 할 일 17가지. 1. 20대에 하고 싶었던 것을 실천에 옮긴다. 2. 친구 관계를 재정립한다. 3. 이 정도면 됐지, 더 뭘 하겠다고 라는 생각을 떨쳐낸다. 4.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한다. 5.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6. 돈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는다. 7. 나만의 취미를 갖는다. 8. 젊은 친구를 사귄다. 9.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나이를 곱씹지 않는다. 10. 여행에 적극 나선다. 11. 새로운 것을 배운다. 12. 자신에게 맞는 건강법을 찾는다. 13. 자기만의 삶의 의미를 갖는다. 14. 자녀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다. 15. 남자 또는 여자 됨에 기쁨을 잊지 않는다. 16. 미래에 투자한다. 17. 사랑을 전파한다. 연금밖에 없다던 김 부장은 어떻게 노후 걱정이 없어졌을까 읽어드렸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나는 노후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과 걱정으로 노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